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슬렁거리는 산책의 행복과 즐거움, 산책하는 마음, 지은이는 박지원, 발행은 사이드웨이입니다. 산책 많이들 하시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진화력과 담백한 미덕을 담고 있는 산책은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있는 멋진 취미일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또는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를 어슬렁거리는 일이 전해주는 잔잔하고도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산책을 좋아하는 저자가 산책을 주연으로 산책하는 마음에 다양한 빛깔을 담아낸 책입니다. 산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무런 목적도 준비도 절차도 필요치 않으며 누구든 무심하게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일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산책의 미덕, 그 은밀하고도 미묘한 미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딘가를 걷는 일이 아니라 또는 뛰어난 유적지나 명소를 찾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삶의 반경을 어슬렁어슬렁 잠시 산책하는 일이 지닌 매력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산책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산책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에너지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총 27가지 인문적 키워드의 챕터를 통해서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산책은 가벼운 일이지만 어쩌면 그 가벼움과 자유로움, 다정함과 차분함의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대문을 나서서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계절의 흐름 속으로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작은 행복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나는 산책하는 일에 합당한 명예와 지위를 돌려주려고 한다. 언제나 점잖고 사려 깊은 자세로 무대 중앙에서 한 걸음 뒤로 수줍은 듯 물러서서 세상을 수놓은 저 화려하고 매력적인 주인공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산책이라는 일에 클래식 산책, 물리학 산책, 고전 명작 산책, 인문학 산책, 알고리즘 산책, 근대 건축 산책. 우리는 산책이라는 단어가 그간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미덕을 듬뿍 베풀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든 산책한다. 자신의 내면도 산책하고 역사도 산책하며 사람도 산책하고 과거도 산책한다. 산책이란 그저 자신과 가까운 장소나 공간을 이리저리 거닌다는 뜻일 뿐인데 이 말은 어떻게 그리도 넓고 다양한 걸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 시대와 지역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듯 산책하는 혹은 산보하는 행위가 품고 있는 참으로 보편적인 친화력과 담백한 미덕이 있다. 동네 한 바퀴를 어슬렁거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저 잔잔하고도 놀라운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그 편안하고 여유로운 뉘앙스를 빌려오곤 했던 것이다. 산책은 전 세계인의 가장 보편적인 취미이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여백의 시간이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산책의 의미를 말로 풀이한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니 말이다. 답답한데 그냥 잠깐 산책이나 하고 오지 뭐 라는 마음속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친숙하고도 일상적인 표현인가. 우린 아침에도 산책하고 주말에도 산책하고 회사 점심시간에도 산책을 즐긴다. 퇴근한 뒤 산책을 하고 공부하다가도 산책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도 산책을 한다. 혼자서도 산책하고 다정한 사람과도 산책하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고 고민을 씻으러 산책하고 고민을 깊이 돌파하고자 산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 순간 조용하게 일렁이는 계절과 자연의 향기를 느끼기 위하여 산책길을 나선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틈틈이 산책을 즐기면서도 산책하는 취미에 더없이 많은 것을 빚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산책을 자기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법이 없다. 놀랍지 않은가? 산책하는 일은 우리의 스케줄에서 단 한 번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었다. 말하자면 산책은 스스로를 낮추며 자기가 이룬功과 덕을 따질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뽐내기를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매 순간 권장받는 이 치열한 세계에서 이러한 산책의 면모는 과연 얼마나 어질고 겸손한 것인지 헤아리기 힘들다. 낚시와 등산이 우리나라 제1의 여가 활동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둘 다 우리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멋진 내저 활동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물고기를 낚는 일과 산에 오르는 일은 우리가 자신의 생활 반경을 어렵게 걸으면서 생각을 곱씹는, 즉 산책하는 일의 압도적인 대중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왜 산책은 우리가 즐기는 제1의 여가 활동이라는 식으로 떠들썩하게 뉴스를 장식하지 않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산책만이 지닌 은밀하고도 미묘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다. 가장 일상적이어서 가장 극적이며 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할지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말이다. 우리가 산책길을 나설 때마다 어렴풋이 피어오르는 우리 마음속의 애틋한 비밀들을, 어쨌든 산책하는 일은 이 세계에 자신의 향기를 은은하게 뿌리면서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봐달라고 재촉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산책보다 더 진지하고 중요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에 눈을 뺏긴 채 이 고상한 지미를 차분하게 음미하려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젠 산책에 대한 홀대를 멈출 때가 됐다. 수천 년 전 저 이집트 일대에 살았던 신비롭고 고혹적인 자태의 고양이들처럼 저마다의 산책하는 시간 속에 담긴 은밀한 기쁨은 종이의 글자들 속에 머무르지 않고 또 어딘가로 슬그머니 빠져나가겠지만 그 기쁨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요란을 떨 것은 없다. 우린 그저 대문을 열고 운동화끈을 고쳐매고 좋은 음악을 귀에 꽂은 채 다시금 성큼성큼 신선한 공기와 계절의 흐름 속으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에 관하여 산책하는 일은 역시 지금 이 순간을 곱씹으면서 할 일 없이 걷는 일이다. 인간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또 사랑도 하며 공부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마 산책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훨씬 더 많겠다만 나는 그런 수많은 대소사에 틈을 비집고 어쨌든 잠시나마 산책할 시간을 마련했다. 나는 어슬렁거리며 현재를 걷고 있다. 현재라는 아주 작은 소실점을 야금야금 나를 밀어붙이는 무한으로 회귀될 만큼 잘게 나뉜 어떤 점을 말 그대로 내가 맞닥뜨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점들의 연속을 말이다. 나는 걸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나는 현재를 흘려보내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데 그런 산책 모드에서 내 머릿속을 헤집고 나를 사로잡은 것은 무한히 소실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로잡힌 채 그 자체를 달콤하게 매만지진 않는다. 소실되는 순간이란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이니까. 대신 나는 온갖 활기가 넘치며 풍성한 것들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아니, 나는 채워지고 있다. 청명하고 높은 하늘, 언제든 우리를 경탄하게 만드는 환한 햇살,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들, 멀리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나만의 사적인, 지극히 사적인 여러 고민들, 나에 대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미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뭉클했고 가슴 뻐근했고 또 반짝였던 기억과 회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그게 정말로 무엇이든 의 한복판에서 그 무언가를 깊숙하게 느끼고 음미하는 순간, 그 무언가와 혼연일체가 된 그 순간, 우리의 현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우린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풍덩 빠졌을 때 현재라는 텅 빈 관념은 흰 눈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듯 그 무언가에 자기를 내어주고 과거로 스며들어 버리곤 하니까. 셰익스피어는 눈이 녹으면 그 흰눈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었는데 그의 질문은 현재라는 관념을 가리키는 참으로 명징한 메타포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래도 아니 어쩌면 그래서 그 눈이 남긴 희고 투명한 빛깔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기 마련이다. 눈은 녹아도 흰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순간은 소실되어도 그 순간에 깃들었던 아름다움은 남는다. 그러니까 현재를 가장 깊숙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눈이 녹지 않게끔 냉동장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남겨둔 그 언어 너머의 빛깔들을 자기 마음속에 가장 잘 간직하고 자신 안에 남은 흰빛들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문과들이여 정말 그런 것이다. 우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어쨌거나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나는 이제 현재를 즐겨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산책길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아, 난 오늘 내가 만나는 풍경들을 깊이 음미해야겠군 이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면서 산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냥 주섬주섬 신발을 신고 헝클어진 머리로 밖에 나가서는 저도 모르게 소실점으로 스며들고 만다. 평화롭게
또 아무런 준비도 계산도 없이. 대개는 현재를, 즉 지금 이 순간을 누리겠다면서 의식을 잔뜩 벼른 채 매 순간순간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카르페디엠이란 문구에 가장 환호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어쩌면 가장 팍팍하고 불우한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관조한다는 것. 데카르트는 데카르트지만 이 400년 전의 프랑스 철학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산책하는 사람은 가까운 동네를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더 편안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었다. 그는 굼틀만큼 나른한 마음으로 자기 주위에 펼쳐진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 지혜로운 사상가나 수도자가 아닐지라도 산책의 이런 자그마한 기쁨은 맑은 하늘 아래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바가 아니던가. 산책하는 일의 즐거움을 되새길 때면 나는 언제나 균형에 관해서 생각한다. 어슬렁거리는 이가 누리는 평화로움은 어쩌면 그처럼 어슬렁거리는 시간에 그를 둘러싼 안팎의 모든 것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까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 사람의 마음이 활짝 개방될 수 있는 때는 오직 그의 마음이 균형을 잡는 순간뿐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산책하는 시간은 나를 지탱하는 삶의 이런저런 빛깔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며 나의 서사가 자리한 시공간적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저 근거리에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나의 자아와 사뿐하게 맞물리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고,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어울림이 내 감각 위에 평화롭게 맺혀 있는 시간이다. 산책이라는 모멘텀, 그 일상의 여백에는 육체와 정신이, 과거와 현재가, 내면과 외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나는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균형감을 통하여 점점 더 나 자신이 맑게 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동네의 뒷산이나 숲길, 공원과 같은 조용한 산책길을 걷다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파격적일 만큼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든지, 자신이 거니는 공간 속에 차분하게 스며든 채 한없이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에겐 모두 무심히 걷다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퍼뜩 놀랐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그런 퍼뜩의 힘은 어떤 의미에선 정확히 산책의 힘이기도 했던 것이다.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가볍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그처럼 가벼워지고 자신을 무심히 열어둘 수 있는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깊고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활짝 개방된 영혼으로 산책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어느덧 세계를 관조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그에게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깊숙한 메시지이자 메타포가 된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무엇에 대해서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에게는 자신이 마주친 모든 생명의 흔적들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 자신만의 생기와 탄력, 건강함이 배어든 눈이. 산책하는 이의 자아는 이 세계의 그럴듯한 명분과 법칙, 질서들을 거부한다. 그는 편안하게 걸어가는 자신의 감각을 깊숙하게 긍정함으로써 세상의 저 헐거운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잠시 내던질 수 있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렸고 매끈하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던 버릇을 세상의 사물들을 미추와 호호, 우열의 그림자로 나누어 보던 습성을 내려두었다. 그는 구름과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그래서 그에겐 이 세상의 온갖 존재를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경허함이 깃들었는지도 모른다. 평등하다는 것. 언젠가 서울의 유명한 부천을 걸어가다가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을 낀 인도에 오래도록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깨달았다. 함께 걷던 이에게 여기는 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없죠?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 동네는 원래 이래요. 여기 사람들이 누가 우리처럼 걸어 다니겠어요. 다 차를 타고 이동하죠. 그분은 농담처럼 했던 말이지만 나는 일순간 어떤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한 장면을 엿본 것만 같았다. 그리고 괜히 섬뜩해진 기분이 됐다. 미세먼지 가득한 도심의 거리에는 빈궁한 사람들이 어깨를 굽힌 채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고 부유한 사람들은 어딜 나가든 하나같이 근사한 차를 타고 쌩쌩 이동하는 장면.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피트니스 센터에 러닝머신을 걸으며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할 것이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고 멀리 미래로 갈 것도 없이 요즘 새로 지어지는 고급 아파트들은 하나의 닫힌 요새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식당이며 목욕탕이며 빨래방과 마트 등이 완비되어 있고 그 안에는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훌륭한 산책 코스도 완비되어 있다. 이런 추세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부유함의 공간적인 자급자족 현상은 앞으로도 훨씬 더 심화될 게 분명하다. 아니다. 우울한 예측은 여기까지만 해두자.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다. 산책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간편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다. 가진 것 없이 많든 적든 생활 수준이 윤택하든 그렇지 않든 직업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있든 산책이야말로 저 외부적인 조건을 다 떠나서 우리가 모두 가장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산책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일은 아무런 준비나 훈련도 필요치 않고 어떤 진입장벽도 없다. 산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모두에게 놀랍도록 풍요롭고 럭셔리한 일상의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풍요로움과 럭셔리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소한 마음의 여유를 품을 수만 있다면 날씨가 괴로울 정도로 덥거나 춥지 않으며 눈과 비가 지나치게 내리지만 않는다면 또 그토록 고통스러운 미세먼지의 공포만 잘 막아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저 모든 산책의 미덕들 덕분에 산책은 자신을 즐기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는
가장 소박하고도 검소한 취미가 될 수 있었다. 노동으로 지친 우리의 육신을 가만히 위로하고 우리 폐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정다운 사색의 길로 인도해주는 최고의 취미가 과거 한나라를 다스리던 왕도 대고란을 산책했고 세속의 부귀영화를 모두 내려놓은 수도자들도 자연 속을 산책했다. 제기를 주름 잡은 재벌 총수도 산책을 즐겼을 것이며 그 회사의 3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산책을 하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비록 그들이 걸었던 공간은 저마다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우리는 산책하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과 그의 이웃 또 그가 어슬렁거리는 공간을 둘러싼 접촉의 본질에 관해 성찰할 수 있었다. 그런 접촉에도 물론 신분과 계급에 따른 분리와 단절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어느 순간까지 우리 모두 하나의 공기를 마시고 같은 자연을 누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비유컨대 한 나라의 왕이 깊은 산속의 수행자보다 더 나은 공간을 산책할 수 있었다고 자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취미와 취향에도 위계는 존재한다. 아니 어쩌면 많은 사회학자가 세세하게 헤집으며 분석해 놓았듯 한 사람이 영유하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야말로 가장 극적으로 위계를 드러낼 것이다. 차별이 공고화된 구조적인 사회 환경, 문화 자본에 덧친 강력하고 끈끈하게 우리의 취향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계층적으로 결정짓곤 한다. 어쩌면 하루라는 시간 동안 잠시 자유롭게 짬을 내는 산책은 오직 그런 산책만이 저 모든 위계와 계층, 자본, 권력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깥 공기를 쐬며 주위를 거니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 이 세계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유로이 어슬렁거리는 일 앞에선 저 모든 취향과 계급이 사라져 버릴 수 있었을 테니까. 산책하는 일에까지 본격적인 위계가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디스토피아의 서막에 들어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가장 당연하고도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무언가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상실하기 직전까지 그 당연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곤 하니 어느 순간 우리가 거리의 풍경이 우물하게 바뀌어버린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라도 별 수 없는 노릇이리라. 놀라더라도 별 수 없는 노릇이리라. 자유와 평등, 산책과 사랑. 우리는 걸으면서 왕이 된다. 어딘가를 자유롭게 걷는 일, 발길 가는 대로 돌아다니는 일은 우리가 지닌 가장 폭발력 있는 자유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간의 상징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종과 성별과 직업이 어떻든 그가 심각한 장애가 있든 없든 적어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누구든 언제라도 쾌활한 마음을 품은 채 자신의 반경을 활보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산책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정치적인 일과도 연결된다.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풍경은 한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대하고 서로와 관계를 맺어가는 공간의 얼굴, 공동체의 얼굴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껏 꾸준히 이야기했듯 우리는 동네의 거리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마주치게 마련이니까. 동네라는 말은 동은 물수변에 같을 동자가 합쳐진 단어다. 이 말의 어원 자체가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란 뜻인 것이다. 건축가 조성룡, 우리는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면서 서로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확인한다면 집 밖을 나선 후에는 공동체의 이웃을 비로소 현실적으로 대면하기 마련이다. 앞서 말한 경관이란 개념의 함의처럼 우린 이곳을 걸으면서 비로소 이곳의 참모습을 마주 대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평생을 한 공간에 갇힌 채 자유롭게 바깥을 나가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산책하기엔 지나치게 위험한 우범지대가 있다거나 또는 하나의 성이 늦은 밤거리를 걷는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우리 모두가 개방되고 공적인 공간을 평등하게 걷는 세상을 꿈꾼다. 난 우리가 거리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네에 제대한 많은 녹지와 공원이 나무들이 숲길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꾼다.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말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동네에 어우러져 산다면 나는 각자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자신의 이웃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또 모든 이들이 언제든 자신의 동네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거닐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느긋하게 어슬렁거리는 일의 의미.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느릿한 속도로 걷는다는 것은 산책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 중 하나다. 산책하는 도중엔 우린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냥 느릿느릿하게 어느 하나의 코스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도 없이 편안한 태도로 어딘가를 한두 바퀴 걷다 돌아오면 된다. 자신이 느리게 걷는다는 걸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힘을 빼고 어슬렁. 내가 걷는 경로를 두리번 둘러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나무들의 냄새를, 바람의 신선함을 음미하면서 내가 그것을 너무 깊이 음미하고 있음에 돌연 놀랄 정도로 세상 만사 태평하고 느긋하게. 이토록 빠르게 움직이는 문명의 역사, 생명의 본질, 우주의 원리 속에서 감히 그토록 만사 느긋하게 시간을 죽이다니. 그래서 느릿느릿한 삶의 태도는 하나의 결이 비슷한 게 된다. 즉 산책하는 일은 다소 애꿎게도 하나의 굳세고 강인한 행위가 된다. 지금 산책에 푹 빠진 이는 저도 모르게 결코 이 세계의 혼돈과 질주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어슬렁거리며 오로지 빠른 것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준칙에 복종하기를 또 저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가 이처럼 빠름으로 그 안에서의 삶을 느릿느릿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일이 된다. 그는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조금이라도 더 충성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벗어난 존재다. 즉, 그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다.
신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덜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신은 노동에서 해방된 존재이고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존재다. 게으름은 신의 특권이며 신은 이 특권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확인한다고 하니 과연 신은 신인 것이다. 수천 년 전 신화는 이렇게나 지혜롭다. 물론 신이 아닌 우리는 이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연비를 높여야 할 생존의 막중한 책무가 있다. 다만 문제는 자신의 빠름에 중독되는 일이며 매사에 빨라야만 한다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 사자도 사냥하지 않을 땐 느긋하게 낮잠만을 자건만 우리는 한순간도 절대로 그렇게 태평하게 굴질 못한다. 한 사람의 습관과 삶의 지향성은 치밀하고 또 관성적이어서 설령 우리 각자가 나는 느긋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린 정말로 느긋하게 휴식하진 못한다. 마치 둥둥 떠다니는 물속의 오리발이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특히 이런 사회적 압력 속에선 무엇보다도 빠르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우울한 요소를 품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을 접한 정보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우리 뇌는 상시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모두 일정 수준의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린 멀티태스킹의 황제들이며 휴대폰을 단 1초도 내버려 두지 못하는 디지털 세계의 화신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와 달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든 내면 깊숙이 자신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들은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 군림하는 신과 같은 존재이거나 아니면 저 느긋한 사자 혹은 고양이를 닮은 존재이기도 할 테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느릿느릿하게의 태도란 누군가의 물리적인 속도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녀야 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빠른 세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력, 최소한의 위험을 자신의 내부로 되찾아오려는 삶의 자세다. 그래서 나는 산책의 느릿함에 주목하는 것이다. 산책하는 이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어떤 것이니까. 그때 산책하는 사람이 느릿느릿하게 삶의 기어를 내린다는 것은 이 세계의 미친 흐름을 멈춘 뒤 그 흐름을 나의 리듬에 맞추고자 하는 무심한 실천이 된다. 이런 실천이야말로 이 미친 세상에서 산책하는 일이 품고 있는 가장 놀라운 힘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산책하는 마음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